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자기계발과 성장을 도와드리고 정보 공유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선아 원장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요, 아빠의 첫 돈 공부입니다. 이 책은 박성현 지음 RH 코리아에서 나온 책입니다. 자, 월급노예 18년 만에 찾은 경제적 자유 달성법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법칙을 많이 설명해 놓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부자 아빠가 없어도 부자 아빠는 될 수 있다. 예적금부터 주식, 부동산, 달러 투자까지 전천후 부자 수업이라고 하네요. 내 아버지가 돈에 관해 알려주었으면 참 좋았을 것들. 공부만 잘하면 성공이 보장되던 시절이 분명 있긴 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른바 금수저, 부자 아빠라고 불리는 돈 많은 부모가 자녀의 성공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성공의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확실한데 공부를 잘해도 성공의 가능성이 희박한 이 시대에 자녀에게 공부만을 강요하는 게 맞는 것일까? 살아보니 수학보다 중요한 건 돈 공부였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공감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자 전 세계 부호 2위를 차지하는 빌 게이츠는 말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죽을 때도 가난한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라고 하네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부자 아빠가 없었다고 해서 부자 아빠가 될 수 없는 건 아니다. 자녀는 물론 결혼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팍팍한 대한민국 경제 현실에서 4명의 아이를 키우며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아빠의 부자 수업이 시작된다. 내 아이만큼은 월급 노예로 만들고 싶지 않은 부모에게 권하는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자,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말 중에서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예 18년 만에 자유를 찾았다고 했죠. 한가로운 평일 오후 2시 베란다 창 가득 시원하게 한강이 펼쳐진 아파트에서 이제 막 학교에서 돌아온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맞이한다. 제잘거리는 아이들은 벤치에 태우고 베스킨라빈스 32에 들러 아이스크림을 골라 먹는 재미를 누리는 게 일상인 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였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무려 18년이나. 인공지능의 바둑 9단을 이기는 것도 놀라울 게 없는 요즘. 18년을 노예로 살았다고 해서 과장 섞인 표현이긴 하지만 나는 분명 18년간의 노예이자 월급의 노예로 살았다. 운 좋게도 40대 초반 남들과 비교할 때 절대 많지 않은 나이에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모두 부자 선배들의 가르침 덕분이었다라고 하네요. 책으로 그리고 강연으로 때론 인터넷으로 조금씩 쌓은 지식과 이를 실천한 노력이 모여 경제적 자유라는 결실을 보았을 때 나는 내가 알게 된 것을 사랑하는 4명의 아이들에게도 꼭 전수해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이 글을 쓰게 된 첫 번째 이유다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는 돈에 대해서 배울 수가 없다. 그래서 마침 자유를 얻어 시간이 많아진 내가 직접 아이들의 선생이 되기도 했다. 나는 돈에 관한 조기 교육을 시작했다. 이제 10살 무렵이 된 아이들은 숨바꼭질 대신 은행놀이를 하고 장난감보다 현금을 좋아하며 저축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서로 설거지를 하겠다며 티격태격한다. 우리 아이들은 적어도 나보다는 노예 생활을 덜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글의 목적이 아이들을 위한 경제교육은 아니다. 이 책은 아직 경제적 미성년자로서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수많은 성인과 나 같은 부모가 경제적 자유를 얻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 의심치 않는다. 한 번은 내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경제서 한 권을 친구에게 추천해 주었다. 하지만 그는 이런 머리 아픈 책보다는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힐링 에세이가 더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최근 복잡했던 마음을 치유해 준 감명 깊었던 구절 하나를 내게 소개해 주었다. 내용인즉슨 인생에는 운동이나 체중 관리 같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가 하면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사람들은 급한 것들은 먼저 처리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그냥 지나치고 산다는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듣자 친구에게 소리쳤다. 그래, 바로 그거야. 내가 말한 그 책이 급하지만 중요하기까지 한 것들을 담고 있다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달라질 게 없는 갑갑한 현실에 지치면
체념이라는 감옥에 갇혀 마음의 위안을 주는 것에만 눈길을 주게 된다. 도전보다는 도피를 택하는 것이 나약하기 그지없는 인간의 심리이다 라고 하네요. 열심히 해도 어차피 안 될 테니 그냥 대충 살고 신나게 즐기는 게 현명할까? 이러한 삶을 선택한 이를 기다리고 있는 건 텅 빈 장고와 늙어 죽기 전까지 일해야만 하는 생존을 할 수 있는 암울한 미래뿐이다.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지금껏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무지한 채 열심히만 살았던 것이다. 이를 깨닫는다면 그 어떤 힐링의 세를 통해 얻는 위안보다 더 가치 있는 희망을 이 책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바람이 없는 날 연을 날리는 것은 쉽지 않다. 연을 들고 열심히 뛰어다니지 않는다면 연은 결코 하늘 위로 날아오르지 않을 것이며 몰아치는 산들바람에 어쩌다 떠오른다 해도 잠시만 한눈을 팔면 여지없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될 것에 틀림없다. 올라갈 듯 날아오르지 않는 연을 보며 바닥에 주저앉아 그대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그냥 끝이다. 그 누구도 당신을 대신에 연을 들고 뛰어다녀 주지 않을 것이며 예상치 못한 큰 바람에 저절로 연이 날아오르는 행운이 생긴다 해도 그 연은 더는 당신의 것이 아니게 된다. 하지만 어느 정도 높이로 연을 띄워 올리면 더 이상 뛰어다닐 필요도 없고 더 높은 곳으로 날리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그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높은 하늘 위로 부는 바람을 손끝으로 느끼며 여유있게 즐기기만 하면 된다. 나는 지금 부자가 아니다. 흙수저 출신인 내가 부자를 꿈꾼다는 것은 말 그대로 꿈에 지나지 않는다. 돈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곧 부자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다. 일하고 싶을 때만 일을 하고 또 일하지 않아도 돈 걱정이 없이 사는 것이 내 첫 번째 목표이자 희망사항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내가 이룬 전부다. 그것이 부자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일하지 않아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경제적 자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이룬 진짜 부자들에겐 내가 이룬 것과 내가 전하는 비결이 가소로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멀기만 하고 뜬구름 잡는 식의 부자 되는 법을 소개하는 책이 넘쳐나는 요즘 나는 누구에게나 가깝고 현실적인 부자가 되는 법을 담고자 노력했다. 이 책을 끝까지 읽는다면 최소한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방법이 무엇인지 깨달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인간이 먹고 사는 4가지 방법이라는 타이틀이 나오는데요. 자, 평화로운 어느 토요일 저녁 우리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아 TV 영화를 봤다. 너의 12년이라는 제목의 영화였는데 1840년 미국 뉴욕에서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자유롭게 살던 흑인 남성이 납치된 후 노예주로 팔려나가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노예로 살아야만 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 영화를 보던 어린 아들이 내게 물었다. 아빠, 노예가 뭐야? 자녀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질문의 내용이 쉽고 간단할수록 대답하기는 더욱더 귀찮고 어려워진다. 나는 영화에 집중하고 싶어서 무심코 짧게 대답했다. 종. 미리 밝혀두지만 나는 아이들에게 그리 자상하거나 인내심이 강한 타입의 아빠가 아니다. 종이 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끝없는 질문과 대답이 난무하는 무한 루프의 덫에 걸릴 수 있으니 특히 조심해야 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 아이가 다시 물었다. 왜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데? 그야 노예니까. 노예가 뭔데? 이런 젠장 오늘도 걸려들고야 말았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 인생을 다시 새롭게 사는 것 같다. 한글을 배우고 학교에 가고 군대에 가고 직업을 선택하고 결혼을 했음에도 모든 게 새롭다. 노예 같은 단어에 관해 설명해야 할 때는 좀 더 철학적인 접근이 필요하기에 평소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던 말도 전혀 새롭고 의도치 않았던 정의로 귀결될 때가 있다. 나는 영화에 집중하기 위해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해 준 뒤 귀찮은 아이를 그만 떼내어 버리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니까 노예는 말이지 주인이 시키는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야. 이를테면 주인의 빨래를 대신 한다든지 음식을 대신 만들어 준다든지 농사를 대신 지어 준다든지 하는 이때 나는 농사가 뭔데? 라는 질문이 나오면 어쩌나 하는 마음의 말끝을 조금 흐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왜 주인 대신 일을 하는데? 그에 대신 일을 해주면 주인이 그 대가로 밥도 먹여주고 옷도 입혀주고 돈도 주니까.
나는 이제야 뭔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아들 녀석이 자꾸 까만 머리통을 바라보며 이제야 끝났구나 하는 안도감에 미소를 지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결코 오래가지 못했다. 그럼 아빠도 노예네? 훅 들어온 아들의 결론 같은 질문에 선뜻 말을 잃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 역시 회사의 소유주를 대신해 일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노예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네요. 세상에는 크게 4가지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그중 2가지는 주인 쪽이고 남은 2가지는 노예 쪽이다. 첫 번째 부류의 노예는 금수저 출신을 제외한 세상 거의 모든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하고 또 거칠 수밖에 없는 피고용인, 즉 월급쟁이다. 국어사전에서는 월급쟁이를 월급을 받는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라고 정의하는데 사장쟁이나 건물주쟁이 같은 말이 없다는 점에서 어원의 유래에 분명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유쾌하지 않은 복선이 감지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최저임금을 받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증권사에서 몇천억을 주무르는 펀드 매니저 같은 억대 연봉자를 같은 부류로 분류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일단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자. 둘 다 미리 주인과 맺은 계약에 따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월요일 9시에 그가 지시한 장소에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를 게 없다면 그 둘은 똑같이 분류될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해 시간을 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한 그들 모두 노예일 뿐이다 라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노예는 개인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다. 여기서도 치과 의사나 변호사처럼 비교적 고소득의 전문직 종사자들을 치킨집이나 피자집 사장과 한데 묶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명이나 되는 간호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일하는 의사가 노예라니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간호사들은 그저 의사를 도울 수 있을 뿐이지 그가 하는 일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 만약 의사 면허증이 없는 그들이 의사를 대신해 환자를 수술한다면 의사는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사실상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간호사는 돈을 벌 수 없고 간호사가 있다고 해도 의사는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 결국 월급쟁이와 자영업자 모두 돈을 위해 일하는 노예들이다. 정해진 시간 동안 자신의 기술이나 노동력을 투여해야만 하고 그것에 비례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돈의 주인, 즉 돈의 노예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 이들일까? 첫 번째 부류인 주인은 사업가다. 사업가는 사업을 계획하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경영 능력을 발휘하는 것 또한 고도의 두뇌 노동이라 할 수 있지만 자영업자, 즉 개인 사업자와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는 일하는 시간이 수입의 크기와 결과에 꼭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사업자와 자영업자를 구분짓는 잣대가 매출의 규모나 수입의 크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만약 앞에서 자영업자로 구분한 치킨집 사장이 한 달이라는 비교적 긴 여름 휴가 기간에도 수입이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면 그는 장사가 아닌 사업을 하는 사업가라고 볼 수 있다. 직접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야만 돈을 버는 노예가 아닌 주인이라는 말이다. 햄버거를 판매하는 맥도널드의 창업자 레이 크록을 사업가라고 부르듯 시스템에 의해 자생적으로 움직이는 조직과 그에 따른 수입이 있다면 그는 노예가 아닌 주인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1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빠의 첫 동공부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